안녕하세요. 청하수입니다. 사마이 8편 시작하겠습니다. 단일 시리즈로는 역대 최자인 것 같네요. 지난 시간 3일새 5통의 편지를 마구 받을 정도로 조예는 급 전가를 중달에게 마구 날렸고 이에 중달은 미친듯이 조예에게로 뛰어가죠. 찾아간 중달을 기다리고 있던 건 황제 조예, 너무나도 빠른 운명이었습니다. 이 다음에 황제가 될 사람이 이제 조방인데요. 이 조방이 포지션이 상당히 괴이합니다. 사실 조예가 말년에 멘탈이 나간 게 어머니와 관련된 시나리오도 있지만 또 하나 들어지는 게 자녀들의 잇따른 죽음이라는 문제가 있었어요. 이 조예가 3남 2녀였는데 이 중에 무려 3남 1녀가 아버지 조예보다 먼저 세상을 뜹니다. 사실 어머니 문제가 아니더라도 이 정도 일이 되면 충분히 마음이 무너질만 하죠. 그나마 유일하게 딸인 제장공주가 장성에 결혼을 하긴 했는데요. 나중 일이지만 이 제장공주의 남편 이도와 그 아버지 이풍은 사마씨 일족들에게 제거가 되죠. 여튼 아들들이 모조리 세상을 일찍 뜨니까 그래도 후계를 세우긴 세워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방을 양자로 데려오는데 근데 문제는 이 조방이 출신이 불분명해요. 이 굉장히 괴이한 일이죠. 사실 그럴 순 있어요. 황제가 아들이 없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같은 황가 내에서 동생의 아들이라든가 아니면 삼촌의 손자라든가 이렇게 양자로 입적시킬 수야 있죠. 근데 이 조방은 매우 미스테리하게도 그 아버지가 누군지 확실치가 않습니다.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은데 정사 조방전의 기록을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명제 조예는 아들이 없었으므로 조방과 조순을 데려와 길렀다. 근데 궁중의 일은 비밀에 속하였으므로 그들 조방 조순이 어느 곳에서 왔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그러니까 어디서 왔는지 누구 아들인지도 모르는 사람이 태자가 되고 황제가 됐다는 거죠. 물론 위시춘추 세설신화에는 조해의 아들이다. 이 조해가 누구냐? 조조 아들로 유명한 그 조창의 아들이죠. 이렇게 되면 이해는 가지만 이게 문제는 확실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일단 세설신화는 소설이거든요. 위시춘추는 사찬 개인적으로 펴낸 사서고 정사로 인정받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일단 정사삼국지에 조방이 어디서 왔는지 모르겠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게다가 그게 비밀로 붙여졌다. 황제치고 이런 황제도 굉장히 드문 케이스죠. 이것만으로도 이미 파란이 예고되는 거다라고까지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왜 비밀로 했을까요?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조예 역시 대략 36세 전후로 해서 세상을 뜨죠. 이때 조방 나이가 불과 8살이었거든요. 당연히 선황인 조비가 조예를 맡길 때 그런 것처럼 탁고 대신을 선정해서 어린 조방을 의탁할 수밖에 없었죠. 이 후계 및 보조할 대신 선정에 있어서도 상당히 여러 알력들이 있었습니다. 일반적으로 알기로는 이때 어린 황제를 의탁받는 탁고 대신으로 들어가는 게 중달 가는데 그냥 무혈 입성했다 생각하시는데 이것도 굉장히 그 뒤 사연이 있었습니다. 이 조예가 239년 세상을 뜨는데 이때도 나이가 30대니까 팔팔했어야만 하는 나이인데요. 바로 그 직전 해인 238년 겨울에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질병에 걸립니다. 이 정사에는 12월 8일 명제 조예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병상에 눕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렇게 젊은 나이에 갑자기 드러눕게 된 거는 역시 절제를 잃은 황혼무도한 생활에 몸에 씨가 말라서 그리 된 거다라고들 많이 보죠. 이 젊다고 건강을 방심해서는 안 되죠. 사람이 참 그게 제일 문제인 것 같아요. 그걸 잃기 전까진 그것의 소중함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 내가 지금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 것들이 언젠간 반드시 내 곁을 떠나가게 된다는 점. 건강이든 가족이든 다 우리 곁을 언젠간 떠납니다. 100%. 미리 그 사실을 인지하고 지금 같이 할 수 있는 이 순간을 한층 더 소중히 하는 것. 그러한 마음을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여튼 조예가 이렇게 갑자기 몸져 누우니까 후계자는 너무나 어리고 이거 큰일 났다 싶어서 부랴부랴 후계 탁고 구도를 짜는데요. 처음부터 중달을 염두에 뒀던 건 아니에요. 당연히 자신과 같은 종씨인 조씨와 인척인 하우씨 중심으로 편성을 하려고 했죠. 처음에 중심으로 세우려고 했던 사람은 우리에게 익숙치 않은 이름 조우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조우는 제가 사마이 시리즈 초반부 아마 2편이었나? 그래서 조조의 한중 공략전 그때 언급했던 인물이죠. 그 조조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제 조예는 조우에겐 조카가 되는 셈이죠. 근데 조조가 늦둥이로 나와가지고 이 조예하고 나이차가 그렇게 많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촌수로는 이제 그 삼촌 조카지만 실제로는 거의 마치 친구와도 같은 친밀감이 둘에겐 서로 있었다고 하죠.
해서 조회가 아프고 바로 조우를 대장군으로 임명해서 후위를 부탁하려고 하는데, 이때 조우를 중심으로 해서 조이가 개인적으로 아주 좋아했던 진랑, 조조, 그 조조가 아니라 그 조휴의 아들 조조입니다. 이렇게 이제 탁구 팀을 짜려고 했는데요. 이 진랑하고 사이가 나빴던 두 명의 콤비 문신들이 있었으니 바로 유방과 손자입니다. 이 유방이라는 사람은 한고주 유방하고 한글 도금은 같은데 그쪽 자손이긴 해요. 더 정확하게는 그 유명한 한무제 쪽의 자손 계열입니다. 이 유방의 콤비라고 불리는 손자의 경우는 원래 출사할 때 가규가 조조 밑으로 들어오라고 강하게 권유해서 위나라 신하가 된 사람인데요. 특히 순욱이 아주 젊은 인재라고 극찬을 했다고 하죠. 근데 이 둘이 문제가 이쪽 조예가 탁구국에 패키지로 맡기려고 했던 인물 중에 진랑 있잖아요. 이 진랑하고 이 둘하고 사이가 엄청나게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쪽 그룹이 차기 조방의 탁구 그룹이 되면 우린 끝장이다. 이 조예의 갑작스러운 병환으로 인해 그야말로 발등에 불이 떨어진 거죠. 이에 유방하고 손자는 긴급 미팅을 가집니다. 이 흐름대로 그냥 흘러가서 황제가 붕어하면 우린 끝장이요. 그런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근데 어떻게 할 방법도 없었던 게 이 조예가 아파 들어 누우니까 이 조우가, 여기 조우가 그 옆을 계속 지키고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조예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샤바샤바 로비가 될 텐데 이렇게 계속 옆을 지키고 있으니. 근데 이 둘에게 갑자기 하늘이 내린 찬스가 한번 오는데, 이 조우가 여기 그 조휴 아들 조조하고 잠시 미팅 좀 해야겠다 해가지고 잠깐 궁궐을 나가는 타이밍이 생겨요. 이때 전전긍긍하던 이 유방이 이거야말로 기회는 찬스다 해가지고 손자를 급히 부릅니다. 해서 말하죠. 지금이요. 나서야 합니다. 그러나 꼭 찬스가 찾아와 저도 주저하는 사람들이 있죠. 손자가 그랬는데요. 손자는 이에 대해 지금 나서는 것은 불가합니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 리스크가 있다고 본 것 같아요. 어차피 이쪽 그룹이 차기 정권 먹는 게 거의 확정시되는 상황에서 괜히 반발하는 움직임 보였다가 나중에 더 큰 피를 볼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는데, 그러나 승부를 할 땐 해야죠. 유방은 주저하는 콤비에게 이렇게 피를 토하듯 일갈합니다. 이대로면 우리는 함께 끓는 가마솥으로 들어가는 상황이요. 이런 상황에서 불가하고 자식 할 것이 무엇이 있겠소. 하고는 둘이서 손잡고 불이 나게 누워있는 조예를 찾아갑니다. 가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폐하께서 이처럼 건강이 나빠지셨으니 만약 피할 수 없는 일이 생긴다면 장차 천하를 누구에게 맡기시겠나이까. 근데 조예는 안 그래도 아파 죽겠는데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쳐들어와서 이런 얘기하니까 굉장히 짜증이 났죠. 그래서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경들은 내가 뒷일을 부탁하고자 연왕 조우를 대장군에 임명한 사실을 못 들었나? 아니 이미 탁구 누구 할지 다 결정해서 공표까지 난 상황인데 뭔 갑자기 와서 뜬금없는 소리냐 이런 거죠. 이에 유방은 피를 토하듯 말합니다. 폐하, 그것은 아니될 말씀이옵니다. 선제의 조칙을 잊으셨습니까? 선제께서는 번왕은 정사를 보필해서는 안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조우가 그 연왕, 그러니까 번왕으로 봉해져 있는데 그런 사람에게 후사를 맡기면 안 된다는 논리인 거죠. 번왕으로 봉해진 황족, 그 사람이 탁고 대신까지 맡으면 황제를 들어엎고 자기가 황제하려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의 논리인 거죠. 나름의 머리를 써서 자기 입장을 정당화할 논리를 만들어낸 건데, 유방은 여기서 그치지 않고 과감한 승부수를 계속 던져나갑니다. 폐하 그리고 조조와 진랑이란 이들은 폐하의 병이 심해지자마자 궁궐로 들어와 국내의 제인들과 놀고 궁녀들을 말로 희롱하는 등 온갖 추태를 보였습니다. 이 어찌 폐하의 병원을 슬퍼하는 신하의 모습이란 말입니까? 또 연왕 조우는 지금 병사들을 거느리고 신하들을 전각 안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는 마치 그 옛날 진시황 사후 천하를 혼란스럽게 한 조고처럼 국권을 훔치려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습니까? 폐하께서는 옛정에 얽매여 천하를 이 두세 사람에게 위탁하려 하시나 폐하께서 알아놓으신 지 며칠 동안 안팎에 차단되어 사직이 위태로운 지경을 알지 못하시니 이 때문에 신들이 지금 통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여튼 아픈 조예한테 이쪽 세력을 엄청나게 공격하고 있는 거죠. 안 그래도 아파 사경을 헤매는 조예는 갑자기 들이닥쳐 이런 엄청난 말을 들으니까 머리는 안 돌아가지 혼란스럽지 하여 한진 춘추에 따르면 이 말에 크게 노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이 말에 어느 정도 넘어갔던 것 같아요. 이걸 따르면. 그래서 노기를 띠며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그럼 대체 누구에게 대사를 맡기면 좋겠소? 손자 유방은 답합니다.
조진의 아들 조상이 있지 않습니까? 그가 적임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이러한 중대한 일은 마땅히 사마이를 불러들여 그와 의논하시는 게 옳을 줄 아뢰오. 우선 조우, 진랑, 조조 등을 공식적으로 내치는 칙서를 써주십시오. 저토록 폐하의 병원에 기뻐하는 이들에게 큰일을 절대 맡기셔선 안 됩니다. 이렇게 간언하고 결국 조예는 이들의 말에 홀랑 넘어가게 됐다는 거죠. 이에 유방 손자는 아예 확정을 짓기 위해서 조예의 친필로 문서를 작성하라고 강요하는데요. 근데 이때 조예가 몸이 너무 아파서 짐은 이미 글을 쓸 힘조차도 없소. 이러니까 이 유방이 침상으로 뛰어 올라가서 붓을 억지로 조예 손에 쥐어주고 그 손을 잡아서 자기가 종이에다가 글을 써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직접 옥새를 그 종이에다가 찍고 이렇게 공표하죠. 연왕, 조우, 진랑, 조조 등의 관직을 면하라는 조서가 여기 있다. 조우 등은 궁성 내에 머물지 말고 썩 나가도록 하라. 그래서 이후 조우, 진랑, 조조 등은 울면서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되어 있는 게 한진춘추의 내용입니다. 근데 정사 유방전은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여기서는 일단 조이해가 조우에게 대사를 맡기려고 했는데 조우가 성품이 겸손해 받지 않으려고 했다. 이에 유방 손자가 쳐들어간 게 아니라 조예가 먼저 이들을 불렀다고 나와요. 그러면서 물어봅니다. 거절을 하는 연왕 조우의 본심은 무엇이겠는가? 이에 유방 손자는 답합니다. 연왕 조우는 실제로 자신이 대임을 맡을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것일 겁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오히려 조예가 먼저 그럼 조상이 어떻겠소? 이렇게 물어봤다고 나와요. 여기에 유방 손자가 찬성해서 조상이 대체 카드로 떠오르게 되었다. 한진춘추 쪽 기록은 약간 좀 시트콤 같죠. 정사 쪽 기록은 평범해 보이는 진행이고 여튼 이 조예는 정사에 따르면 그래도 필사적으로 더 살려고 시도했던 것 같아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이런 기록이 있는데요. 수춘 지역에 한 농민의 아내가 있는데 이 여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나는 하늘의 신에 의해 지상으로 내려와 선녀가 되라는 명을 받은 사람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더니 신통력으로 병든 사람들을 치료해주기 시작했어요. 자신이 만든 묘한 물약을 먹이고 그걸 사람들 몸에 발라주고 하면서 근데 이게 꽤 치료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하여 이 소문이 조예에게까지 가게 되어 결국 아픈 조예가 궁궐로 이 여인을 초빙을 해요. 근데 그냥 초빙이 아니고 아주 훌륭한 관사도 하나 지어주고 굉장히 극진한 대접을 해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엄청난 기대를 하면서 조예가 이 여인이 만들어 온 신비의 그 물약을 먹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아무 치료 효과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야바위였던 거죠. 이에 대노한 조예는 그 여인을 가차없이 참수해버립니다. 실제 정사에 나온 얘기예요. 어이없게 마지막 희망까지 사라져버린 조예는 드디어 자신의 최후가 완전히 다가왔음을 느끼게 되는데요. 그리고는 요동 병탄 후 돌아오는 사마이에게 가장 빠른 파발을 보내서 빨리 돌아오라고 미친듯이 연락을 하게 되죠. 근데 위락에 보면 이 연왕 조우가 실제 황제가 되려는 야심이 있었다 하고 나오기도 해요. 이때 조우가 중달에게 관중지역, 그러니까 장안이 있는 그 서쪽 지역에 변고가 있으니 병을 이끌고 바로 도읍으로 오지 말고 그리로 가라 라고 해서 중달이 그쪽으로 가던 와중이었다는 거죠. 근데 그 와중에 조예에 미칠 듯한 연속 파발을 받고 불이 나게 도읍으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이런 걸 보면 조금 수상하기도 하죠. 결국 조예와 중달은 최후의 대면을 하게 됩니다. 이 조예는 간단하게 노고를 치하한 뒤 차기 황제죠. 꼬마 조방을 방에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는 중달에게 말하는데요. 이 아이 조방, 사마공 그대가 잘 이끌어 주오. 그리고 조예는 소년 조방에게 사마이를 안아주라고 지시를 합니다. 이에 조방은 터벅터벅 걸어 나와 사마이의 목을 끌어 안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조방은 8살이었죠. 그 후 조예는 사마이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합니다. 짐은 죽는 것은 두렵지 않으나 그대를 기다리느라 죽음을 참고 견디었소. 그대는 조상과 함께 이 아이를 잘 보좌해 주시오. 이에 중달은 이렇게 답합니다. 폐하께서는 선제께서 폐하를 제게 부탁하는 것을 보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조비가 조예에 부탁해서 그 조예를 불철주야 지키기 위해 서쪽 가서 공명하고 싸우고 동쪽 가서 공손히하고 싸우고 정말 노력했던 내가 아니냐? 나를 믿어도 된다. 이런 메시지겠죠. 결국 조예는 세상을 뜨고 릉에 묻히게 되는데 그 릉이 바로 그 유명한 고평릉입니다. 나중에 또 이건 말씀드릴게요. 이제 조예는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어린 꼬마 조방의 시대가 왔으니 실질적으로 천하는 조상과 사마이 두 사람의 손에 의해 좌지우지되게 되었죠. 사마이의 일생 수많은 적 라이벌들이 있었지만 이제 바야흐로
최후의 라이벌이 될 사람이 바로 조상인데요. 이 조상은 다들 아시다시피 대장군 조진의 아들이죠. 생전에 조비, 조의 시절 모두 최고의 신임과 권위를 누렸던, 조진이 왜 중용되었는가 딱 좋은 포지션이다 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조씨 가문하고 피가 섞이지 않은 인물이란 기록도 있고 원래는 진씨였다라는 썰을 소개해드렸죠. 조진 아버지가 조조를 위해 대신 죽어주었고 그래서 조조가 조카로 맞아들였다는 스토리, 100% 진짜인진 모르겠지만 여튼 조씨 가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히 높은 동시에 같은 혈통이 아니라 황제 자리까지는 노릴 수 없는, 그러니까 아까 유방 손자가 조우가 안 된다고 말한 이유가 얘는 조조의 아들, 즉 같은 혈통 라인이니까 황제를 다이렉트로 노려버릴 수도 있다. 꼬마 조방이 너무 어리다는 부분도 있었기에 이런 논리도 먹힐 수 있었겠죠. 근데 이 조상은 그런 면에선 참 괜찮죠. 자기가 황제 먹겠다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결국 조우에게 줬던 대장군 자리를 뺏어서 조상에게 주게 된 건데, 당시 부여된 관직의 조상은 대장군, 사마이는 태위였어요. 당연히 알짜배기는 대장군이죠. 실질적 군 지휘권을 줄 수 있는 자리니까요. 이 조상 역시도 전 황제 조예가 어려서부터 친하게 지낸 인물이죠. 이 조예가 태자가 굉장히 늦게 되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발생하는 여러 가설들 소개해드렸는데, 이 조상은 조예가 태자되기 이전부터 친하게 지냈던 사람이었어요. 해서 조예가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황제가 되고 난 후에는 계속 줄기차게 출세를 시켜줘서 정사조상전에도 거듭 승진을 반복하여 성문 교의 후 무의장군까지 되었으니 조예의 총애함이 이처럼 특별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원래 아버지 조진이 위나라 원탑이었으니까 아들 조상도 나중에 조방이 황제되고 난 후 시급이 무려 12,000호에까지 이르렀다고 하니까요. 어마어마한 시급이죠. 또 아버지가 누렸던 그 엄청난 특혜죠. 검을 차고 황제를 아련할 권리, 종종 걸음 걷지 않고 당당히 걸을 수 있는 특전, 이런 거 다 부여받습니다. 이 조상이란 인물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역사에 기록된 건 굉장히 부정적 묘사 일색입니다만, 그러니까 전횡을 일삼았다 이거죠. 근데 이 전횡이라는 게 실체는 두 가지죠. 개인의 사리사욕을 위해 권력을 이용했다, 진짜 전횡이고, 또 한편으론 서로 전혀 다른 목적을 지닌 두 개의 정치 집단이 있는데, 힘의 균형이 깨져서 한쪽이 자기 쪽 의도대로만 국정을 이끌어 나간단 말이죠. 그럼 그게 그 세력의 사리사욕 추구 움직임은 아니더라도 반대쪽 파당 입장에선 천하 대전횡이다 라고 비난할 수가 있는 거죠. 일단 우린 삼국지 직후시대 역사를 서술한 사가들이 우리 같은 일반 민중이 아니라 나름의 사회 기득권층, 즉 청류 호족, 문벌 귀족들이었다는 점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조상의 문제는 역시 삼아중다라고 추후 알력이 났다는 거죠. 근데 제가 예전 제갈량 이염 때도 말씀드렸지만 탁고신을 2명 투톱으로 해놓으면 갈등이 나기 쉽거든요. 조의 전대 황제 조비의 경우 탁고신을 그래서 3명 두지 않습니까? 조진, 진군, 중달. 이 조진하고 진군은 좀 알력이 있었죠. 조진의 한중 정벌론에 대해 진군이 대놓고 반대하고, 근데 이 3이란 숫자가 묘해서 중간에 끼인 한 사람 때문에 파국이 잘 안 나거든요. 중달이 특유의 자중하기로 이 둘 사이에서 쿠션 역할을 해줬기에 조예 때 별 문제가 안 생긴 것이죠. 이 둘보다 중달이 우월했던 게 있죠. 그건 뭡니까? 바로 압도적인 수명. 그러니까 탁구 대신을 선정할 때도 그 여러 가지를 봐야 해요. 그러니까 삼각구도를 만들고, 그리고 기왕이면 나이든 세력이든 비슷비슷한, 그러면서도 정치적 입장은 다른, 그렇게 구도를 잘 짜야 후대가 편해지죠. 이 탁고신을 조상, 중돌, 투톱 이렇게 했는데, 근데 사실 이게 문제가 이 둘은 달라도 정말 모든 게 다 다르거든요. 아버지의 위명을 철저히 받아 금수저로 출세한 조상. 근데 이 아버지 조진 같은 경우는 어려서부터 조조의 총애를 받았다곤 해도 정통 조씨인지부터가 의문이고, 나름 조비 등을 모시면서 살아남기 위한 정치적 능력 이런 거를 배양하면서 커왔을 거거든요. 근데 태어나면서부터 로얄 패밀리였던 조상은 그게 되겠느냐. 반면에 중달은 물론 좋은 집안이긴 했지만 순욱의 순가처럼 초 S클래스 청류라고 하기는 뭐한 S난 A 정도? 거기다 당대 최고의 영웅인 제갈량, 손권등과 숱하게 정면 승부를 벌여왔고 그 무서운 조조 밑에서도 살아남았던 정치인이기도 했죠. 사실 이 3명이 원래 탁고 대신 중에서도 중달은 가장 튀지 않고 굳은 일, 위험한 일 도맡아하면서 위나라의 군사적 영웅이 된 것인데요. 결국 나중에 가장 돋보이게 된 건 중달이 오래 살아남았기 때문이죠. 조상의 경우는 나이 자체가 사마의 아들뻘이기 때문에 사실
원래 중달이 취했던 것처럼 참고 기다리기, 도쿠가와 이에야스 전략, 이걸 쓰면 그러니까 중달에게 개인 대 개인, 능력 대 능력으로 붙으면 안 된다는 걸 인정하고, 대신 나이가 어리니까 언젠가 중달은 나보다 먼저 죽는다, 시간은 내 편이다, 이런 기다림의 전략. 중달의 밑으로 들어감을 서슴지 않고 중달 대접해주고 존중하고 시키는 대로 하면서 서서히 야금야금 자기 세력을 넓혀 나가는 이런 철저한 긴 안목의 전술을 폈다면, 그러니까 2, 3년이 아니라 한 20년, 30년 앞을 내다보는 그런 전략을 폈다면 아주 좋았을 텐데요. 어디서 들은 이야기인데 외국의 어떤 한 건축가분 얘기예요. 그러니까 옛날 손상되는 문화유산 탑 하나를 이제 이분이 복원공사를 하셨는데, 복원공사가 끝나고 보니까 이게 상당히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니 전문가라면서 뭘 이렇게 딱 봐도 기울어지게 복원을 한 거야, 이렇게 항의를 했는데, 이분 말씀하시길 500년 뒤에는 수평이 맞을 겁니다 라고 답변을 했다 합니다. 그러니까 500년 앞을 내다보는 계획을 짜고 실행한 거죠. 하지만 이게 쉬운 건 아니죠. 저도 솔직히 당장 내일 앞을 예상 못하는 삶인데, 이 조상과 사마이의 알력은 단순히 권력을 더 많이 가지기 위한 개인적 차원의 싸움, 이렇게 보는 관점도 물론 있고, 그게 아니라 서로가 대표하는 정치 세력, 지향하는 방향성, 이것이 달랐기 때문에 벌어진 충돌이다, 이렇게 보기도 하죠. 이 조상이 추구했던 방향이 무엇이었는가라는 그런 부분은 논란은 있지만, 실제로 단순 부귀영화뿐만 아니라 본인만의 정치 세력을 형성해서 무언가를 장악, 추구하려고 했던 거는 분명해 보입니다. 그게 뭐였는지, 그리고 중달하고의 사이가 10여 년 그의 집권 기간 동안 어떻게 벌어지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시죠. 진서, 선제기, 사마이전, 이렇게 나옵니다. 사마이는 조방이 황제로 즉위하자 녹상서사로 올라 조상과 함께 각각 군사 3,000명을 통수하며 함께 조정을 관장하고 대궐에서 번갈아 숙직을 했다. 이렇게 보면 전형적인 투탑 체제 같은데, 이 발이 두 개인 의자는 무너질 수밖에 없죠. 이 조상이 인내의 기다림 전술을 쓰는 게 아니라 여기서 중달에게 먼저 칼을 뽑아듭니다. 진서선직에 따르면 원래 중달이 대사마, 그러니까 조상의 아버지 조진이 앉기도 했던 그 최고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데요. 이걸 이제 조상이 황제에게 권했다는 거죠. 사마이를 저 자리에 앉히십시오, 대사마에 앉히십시오. 이 의도가 뭐였냐면, 진서엔 조상은 상서가 이를 앓을 때 먼저 자신을 통하도록 하기 위해 천자에게 말해 중달을 대사마로 전임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일단 보고라인을 아래에서 먼저 틀어주어가지고 실제 중달이 중요한 일을 의사결정 참여를 못하게 자기가 중간에 다 잘라 먹어버리려고 했다는 거죠. 중달 허수아비 만들기 전술. 근데 이 대사마 자리에 중달이 앉지도 못해요. 그 진서인 그 이유가, 이전 대사마들이 모두 제위 중에 죽었다 하여 불길하다 해 사마이의 관직을 대사마가 아닌 태부로 삼았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태부라는 관직이 원래 황제의 교육을 담당하는 최고 권위의 자리였는데, 이 당시엔 사실상의 명예직, 은퇴한 CEO한테 주는 명예회장 같은 그런 자리였던 거죠. 이 완전히 중달을 물매기는 인사인데, 이걸 조상이 뒤에서 조작질을 했다는 거예요. 좀 더 자세하게는 정사조상전에 이렇게 중달을 태부로 앉히는 계책을 그 신복인 정밀이란 자가 내놓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진서랑 정사삼국지를 종합해 보면 조상이 처음엔 자기 아버지가 앉았던 최고관직 대사마를 중달에게 주는 척 쇼를 하다가 최종적으로는 정말 아무 실권도 없는 태부로 배치를 하는 3쿠션 물매기기 인사전략. 위서에 보면 이를 위해 조상 동생이 만들어 올린 조서가 남아 있는데, 중달이 얼마나 대단하신 분인데 제가 그 위로 관직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까? 어서 관직을 최고 높은 곳으로 올려주십시오. 이런 가식적인 말들을 써놓고 있어요. 실상은 너 뒤로 빠져라 이거죠. 이렇게 실권은 뺏고 대신 예우는 해주고, 근데 중달이 대단한 게 아들뻘 새파란 애송이가 이런 가증스러운 정치 쇼를 벌리는데도 여기에 정면으로 들이받지 않고 다 받아들입니다. 오히려 중달 자제들한테 관직 주겠다는 것도 나서서 거절하는 등 굉장히 겸손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것보다도 이전 조의 시절에도 원정 떠나기 전에 백성들 노역을 중단시켜달라 이런 건의도 했지만, 이렇게 그러한 류의 이미지 관리하는 일에만 신경을 씁니다. 보통 눈앞의 이익을 추구하면 인기가 떨어지고, 인기를 추구하자면 눈앞의 이익을 버려야 하고, 그런 상황이 발생을 하잖아요. 특히 정치인들이 그렇죠. 근데 눈앞의 이익을 버리기가 어렵죠. 이익을 추구할 수는 있는데 똑같은 이익을 추구해도 누군 욕먹고 누군 욕먹지 않고, 더 큰 거대한 이익을 먹기 위해 지금 당장의 작은 이익은 버리고 몸을 살리는 모습, 철저한 인기 영합의 모습을 보여줬던 중달이었습니다. 요건 이제 그 진서의 사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노역을
파해주고 그 비용을 농사 쪽에 투자하도록 건의해서 백성들을 기쁘게 했다. 뭐 이런 거죠. 이렇게 인자한 인기 정책을 펼치는 와중에 또 중달은 자신의 장기를 발휘할 부분에는 당연히 그 나라가 필요로 하는 곳에 참가를 합니다. 어쨌거나 중달은 위나라 내에선 불패의 전설이었잖아요. 241년 오나라의 여러 장수가 패키지로 위나라를 침범하게 되는데 이걸 보통 작피의 역이라고 부르죠. 작피 지역을 침범했다. 큰호랑이, 공주, 손노반의 남편 전종, 저평가된 사나이, 주연, 제갈근, 보질 등등 이렇게 왔는데 이 중달이 나서서 깔끔하게 승리를 거둡니다. 기록에 따라서는 만여 구 이상을 이제 참획했다. 이런 기록이 있는가 하면 아예 그냥 오나라가 그냥 적당히 안 될 것 같으니까 뺐다. 이러기도 하는데 여하튼 승리는 승리였습니다. 이외에도 중달은 병을 이끌고 오나라에게 쓴맛을 몇 차례 더 보여주죠. 이 시기에도. 그러니까 중달 상황이 그 나이 먹을 대로 먹어서 사실 당시면 이제 그 60대인데 그때 60대랑 지금 오늘날 60대는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새파랗게 어린 조상한테 실권은 다 뺏기고 내부 정계에선 종이 호랑이 되었지만 그래도 이 노구를 이끌고 후배 장수들도 힘들어하는 전장을 누비며 특유의 매운맛을 보여줬던 중달이었죠. 이렇게 이제 중달이 인기, 그 다음에 이제 불패의 위력을 과시하는 그 명성 계속 이렇게 쌓아나가니까 이미 라이벌 구도가 형성이 된 현 시점 최고 권력자 조상은 아무래도 이러한 그 중달의 모습에 견제심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인지 아버지 조진이 이루려다가 대홍수를 만나 좌절하고만 위나라 일대의 수건 사업 중 하나 한중 공략 이걸 야심차게 이제 본인이 하게 되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제가 예전에 올려놓은 왕평 잊혀진 낙곡대전의 영웅편 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결과는 대패도 그런 대패가 없었죠. 당연히 이미 조진 때 한번 한중 공략이 만만치 않다는 걸 같이 참여하면서 느낀 중달이기에 조상의 이 무모한 원정을 처음부터 반대했지만 조상이 듣질 않았죠. 그러니까 실력이 없다면 일단 자신이 실력이 없다는 걸 인정하는 게 1번인 것 같아요. 실력 없다고 꼭 지는 건 아니거든요. 축구에서도 약팀이 강팀을 간혹 이기듯 실력 없어도 이길 수 있거든요. 하지만 그걸 가능하게 하려면 제1조건이 일단 내가 실력이 부족하다라는 걸 인정해야 하죠. 결국 왕평에게 참담한 패배를 당하고 목숨만 부지하고 돌아온 조상인데 이 이후에 조상 본인도 그렇거니와 조상 파당은 중달을 더욱 경계하게 됩니다. 본래 조상 파당들은 이전 황제 조이의 시절에 상당히 물을 먹었던 출세를 못하던 인물 중심이었는데요. 그 인물들이 유명한 하한을 필두로 등량, 정밀, 필괴, 이승 등인데 이 사람들이 조상의 옆에서 중달 견제심리를 더 붙이기는 뻔뿌지를 가했다고 나옵니다. 사서 내용 보시죠. 당초 중달은 조상을 위나라의 핵심 신하라 하여 늘 먼저 추천했고 조상은 중달의 명망이 높으므로 또한 자기 자신을 낮추었다. 허나 이때 조상의 측근인 정밀, 필괴 등은 사마중달이 큰 뜻을 품고 있고 민심을 많이 얻고 있으니 그를 천거하여 대임을 맡겨서는 안 된다고 지속적으로 간하였다. 이때부터 조상은 중달을 늘 시기하고 방비하게 되었으며 비록 예를 갖추는 모양새는 남아 있었어도 실제 업무는 모두 중달을 거치지 않도록 작업을 했다. 중달은 조상과 다투기엔 역부족이라고 판단, 화가 미칠 것이 두려워 병을 핑계대며 그를 피하며 지냈다. 그러니까 중달은 정면으로 맞부딪히는 전략을 쓰는 게 아니라 철저한 숙이는 전술을 구사합니다. 전장에서의 그 호쾌하고 과감한 공격 전술과는 너무나도 다른 모습이죠. 카멜레온 중달. 아직 선대 조진의 위명이 남아있고 또 조상 가문과 조씨 황실과의 연대, 그를 둘러싼 여러 세력들, 아직 대들기엔 때가 여물지 않았다라는 판단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싸움이라는 거를 상대를 진문개고 배제하고 이런 걸 싸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조상 파당도 그랬을 것 같은데 근데 사실은 그게 아니고 진정한 승리는 상대방보다 더 겸손하고 상대방보다 더 열심히 굳은 일을 하고 상대방보다 더 다른 이들을 널리 위해주고 너그러운 모습 보이고 사실은 이게 진정한 싸움의 기술이라는 거죠. 근데 중달이 원래 착하기만 한 사람입니까? 공소년 정벌 때 보여준 그 냉혹함 착해서 참는 게 아니죠. 이기기 위해 참는다.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다. 이기기 위해서 잠시 피하는 것이다. 정사조상전에 나온 조상이 누린 화려한 생활 한번 보시죠. 하한 등 조상파들이 전횡을 행하여 뽕밭 수백 경을 멋대로 나누어 가지고 백성이 목욕하는 곳을 부수어 사유지로 삼았다. 권세의 편승에 관물을 절취하고 연고에 의거하여 사람들에게 뇌물을 요구했다.
조상집의 음식, 술의 복식은 임금에 비견되고 궁중에서 사용되는 물건과 진귀한 보물들로 집안을 가득 채웠다. 처첩들이 후실에 가득했으며 또한 전임 황제 조예의 궁녀, 악사들과 함께 사사로이 취해 모두 집안에서 풍악을 연주하게 했다. 오죽하면 동생 조이가 적당히 하시라고 충고했는데 무시했다고 하죠. 근데 이렇게 조상이 안한무인으로 지내는데도 중달은 병을 핑계로 집에만 콱 들어박혀 두문불출에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그 두문불출은 사실 두문불출이 아니었던 거죠. 여하튼 이즈음 조상은 의심이 돋아 수하 이승을 보내 사마중달을 한번 염탐하게 하는데요. 여기서 그 유명한 일화가 나오죠. 이승이 형주로 부임을 하게 돼서 인사차라는 핑계로 드러누워 있는 중달을 한번 방문하게 되는데 진서에 당시 중달의 모습이 이렇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중달은 두 명의 시종에게 시중들게 하고 옷을 잡고 있었으나 옷자락이 땅에 질질 끌렸다. 입을 가리키며 목이 마르다고 하니 종이 죽을 올렸는데 중달은 죽구를 쫓아 잡지 못하여 죽이 모두 흘러 옷을 다 완전히 적셨다. 이에 이승은 진심으로 비통해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이들이 사마공께서 예전 풍이 재발했다고 하더니 설마 했는데 이 지경이실 줄이야 어찌 짐작했겠습니까? 이에 중달이 숨을 헐떡이며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내 늙고 병들어 세상을 뜰 날이 코앞에 닥쳤소. 이승 그대 병주에 가게 되었구려. 병주는 흉노와 가까우니 잘 방비하도록 하시오. 그대를 다시 보지 못할 것 같으니 내 아들 사마사 사마소 두 아이를 잘 부탁하오. 이에 이승은 답합니다. 송구하게도 제가 가는 곳은 병주가 아니라 본주입니다. 이제 본주라는 건 이제 형주인데 형주가 원래 이제 이 사람 고향이어서 본주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에 중달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뭐? 병주에 이미 도착을 했다고? 아닙니다. 형주입니다. 형주. 아 그래 내 늙고 병들어 귀가 잘 들리지 않소. 형주에서 잘 임무 해내시길 바라오. 중달집에서 나온 이승은 조상에게 바로 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사마중달은 이미 시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육체와 정신이 산산이 분리되어 있을 정도이니 그자는 앞으로 전혀 걱정할 바가 없습니다. 이에 조상이 회복될 가능성은 없어 보이던가? 라고 물었는데 이승은 그럴 가능성은 없습니다. 그저 애처로울 따름입니다. 이에 조상은 중달을 이후부턴 전혀 감시하지도 신경 쓰지도 않게 되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이건 쇼였죠. 중달의 놀라운 연기력, 일전에도 병 운용의 요체는 속임수다. 본인이 그렇게 말을 했는데 이 정도면 거의 아카데미 나무주연상 급이다. 그리고 운명의 249년 봄이 드디어 찾아옵니다. 사실 두문불출은 아니고 중달을 아픈 척하면서 그러면서도 자신의 아들인 사마사를 시켜 집안의 풍부한 재력을 바탕으로 비밀리에 결사대 사병을 양성하고 있었죠. 이 사병을 어떤 식으로 양성했냐면 진서 경제기에 보면 평상시에는 이 병사들이 일반 민가에 흩어져 보통 민간인처럼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필요할 때 순식간에 쫙 모일 수 있는 대비를 언제라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건 엄청난 준비인데 사실 이게 하루 이틀 대비해서 될 일은 아니었던 거잖아요. 일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던 사마사의 첫 번째 부인 하후휘, 이 진서에 보면 어린 나이에 사마사랑 자식 5명이나 낳고 잘 살다가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사마사가 충신이 아님을 하후휘가 알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음독했다. 자기가 스스로 음독했다는 말 없이 그냥 음독으로 세상을 떴다. 이렇게만 나오는 그 황당한 기록 소개해드렸죠. 중달이 사마사에게 비밀리에 사병을 키우는 임무를 전적으로 맡겼는데 어쩌면 하후휘가 당시 발견했던 그 충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그 이 비밀 사병 양성 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 사마사가 대단한 게 만일 많은 이들의 추측대로 사마사가 하후휘를 제거한 것이라면 둘 사이가 나쁘지 않았거든요. 사마사가 여러 가지 대사를 흉금을 터놓고 지혜로운 부인하고 논의했다 이런 기록도 있고 하후휘가 세상을 뗀 게 불과 24세. 근데 이때까지 자식이 무려 5명이니까 굉장히 사랑했던 사이였을 것 같거든요. 근데 자신이 그 무언가가 들켰다고 하자 가차없이 완전 범죄로 도모해버린 사마사. 이 둘 사이가 너무 좋았고 당시 사마사가 27세, 정치인으로서는 너무 어린 나이였기 때문에 중달이 지시한 게 아닐까 이런 추측도 해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지만
뭐 어리다곤 해도 사마사라는 인간의 냉혹함을 봤을 땐 사랑이고 뭐고 대업이 우선이다 이랬을 수도 있죠. 이 가게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하우 휘하고 지금 중달 라이벌이 된 조상하고 또 인척관계죠. 이 팔자에도 없는 아카데미급 연기까지 보여줬던 중달에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타이밍이 옵니다. 바로 이 조상이 황제 및 자기 수하 형제들을 이끌고 도성을 떠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황제 조방이 아버지 조예 등이 묻혀있는 능인 고평릉으로 가는데 이때 조상이 따라 나섭니다. 자신의 절대적 친위 세력인 동생들까지 다 휘휘 몰고 따라 나서는데요. 이때 세설신화에 따르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런 조상의 행동을 격렬하게 말린 사람이 있었으니 그가 바로 꾀주머니라는 별명을 가진 환범이었죠. 환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조상 대장군, 천하의 정무를 총괄하는 사람과 병력을 지휘하는 사람, 그러니까 조상 동생들이죠. 둘 다가 동시에 다 도성을 떠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만약 나가신 틈을 타 누가 병을 움직여 성문을 닫아버리면 그 뒷일을 어찌 감당하시려고 하십니까? 이에 조상은 누가 그런 짓을 할 수 있단 말인가 하면서 그냥 나갔다고 합니다. 물론 이게 뭐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리고 진서엔 이때 그 기묘한 천체 관측이 하나 일어났다고 하는데 금성이 달을 범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이때 연기로 드러누워있던 중달이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 아들 사마사를 부릅니다. 그리고는 외치죠. 기회는 찬스다. 이미 이 정변은 아주 오래전부터 기획되어 오던 것임이 명백했습니다. 단 중달은 얼마나 보안을 신경 썼는지 모든 작업은 사마사에게만 위탁하고 동생 사마소에게조차 이야기하지 않았었죠. 거사 전날이 돼서야 사마소에게도 그제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얘기를 듣고 사마소는 기겁을 하죠. 그리고 드디어 전날 이 사마이가 두 아들 잠자는 걸 이렇게 보는데 이 사마소는 불안해가지고 계속 뒤척뒤척 이랬다는 거예요. 근데 반면 큰아들 사마사는 코를 골면서 쿨쿨 늘어지게 잠만 잘 잤다. 그리고 다음날 새벽 중달이 집문 밖을 나서니 사마사가 비밀 사병을 빼곡히 이미 집결시켜 놓고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진을 친 것이 심히 가지런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기록에. 이에 중달은 감탄하며 말합니다. 사마사, 이 아이가 결국 잘 해냈구나. 이 진서엔 민가에 흩어져 살던 비밀 결사대 삼천이 밤과 새벽 중에 은밀히 모여들었는데 사람들이 이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전혀 알지 못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병을 이끌고 중달과 사마사는 전격적으로 궁궐 및 무기고 주요 지휘부 처소로 쳐들어갑니다. 이때 조상 휘하에 있던 그 관문 하나를 지키고 있던 엄세라는 장수가 있었는데 이 중달이 이끌고 가는 그 군세를 그 관문에서 보고 공격 명령을 내리고 스스로도 화를 먹여 중달을 쏘려고 겨눕니다. 피바람이 한번 터지려는 찰나였는데 여기서 그 옆에 있던 손겸이란 장수가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진정하시오. 아직 사태가 무슨 일인지 알 수가 없지 않소. 섣불리 피부터 볼 셈이요? 진서에 따르면 중달을 쏘려고 활을 시위에 얹고 당기기를 3번이나 했는데 그때마다 손겸이 팔꿈치를 그 옷자락을 필사적으로 당기며 말렸다고 해요. 결국 이 갑작스러운 거사에 도움 내에 기존 군들은 이렇게 우왕좌왕 전혀 대처를 못하고요. 중달은 환자는커녕 위풍당당한 모습을 끝내 드러내며 태후 곽씨, 명원 황후 그러니까 전 황제 조예의 부인이죠. 그녀 앞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써온 문서 하나를 보여주며 이렇게 외치죠. 마마, 천하의 대역죄인 조상과 그 일당들을 터벌코자 합니다. 이 조서를 윤허해 주시지요. 이 조서는 다음과 같이 써 있었습니다. 기록을 살펴보죠. 신 사마이, 예전 요동에서 돌아왔을 때 선제 조예폐하께서 염려하시며 제게 국가지 대사 뒷일을 부탁하신다 하셨습니다. 요 말은 이제 자신의 정통성을 강조하기 위해 서론 쪽에 넣은 거겠죠. 나는 선제의 탁고를 받은 매우 정통성 높은 신하다. 이에 신은 이조, 조조조비, 그 양피하들께서 또한 신에게 뒷일을 맡긴 것을 보아 알 수 있듯 제게 맡기신다면 근심하실 일이 아닙니다. 만에 하나 뜻밖의 일이 생긴다면 신은 마땅히 죽음으로 명을 받들겠습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이는 당시 병을 간호하던 간병인들도 모두 들어 알고 있는 일입니다. 지금 대장군 조상이 그 고명을 저버리고 국법을 어지럽히니 앙으로는 참람되게도 군주의 의례를 모방하고 밖으로는 권력을 농단하고 있습니다.
또 친위병들을 모두 사적으로 장악하며 백관의 요직에 모두 자기의 친한 자들만 앉혔습니다. 요 부분 좀 주목해주세요. 수기하던 오랜 자들을 모두 쫓아내고 새로운 인물로 채워 사사로운 계책을 꾸미니 요것도 중요합니다. 그들 일당의 뿌리가 더욱 깊어져 그 방자함이 날로 더해갑니다. 또한 지존의 동태를 살피고 제위를 엿보며 황궁과 태후궁을 이간시켜 고류계정을 다치게 했습니다. 이에 천하가 흉흉하고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있는데 지금 폐하가 보위에 앉아서 어찌 오래 안전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는 선제 조의 폐하께서 신에게 뒷일을 부탁하신 그 뜻과 크게 어긋나는 일일 것입니다. 이는 마마와 폐하께서 본보기로 삼으셔야 할 것인즉 이제 이전 맹세에 따라 신 사마이가 목숨을 걸고 나설 차례라 생각되어 오늘 이렇게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태위, 장제, 상서령, 사마부 등 신하들 모두 조상이 역심을 품고 있어 그 형제들이 친위군을 지휘하기 적합하지 않다고 저와 함께 상주하고 있습니다. 중달이 포섭한 칭중달파 신하죠. 장제. 이에 조상, 조희, 조운 형제의 관직과 병권을 파하고 만일 이 역도들이 저항을 하면 군법으로 처리하라 하겠습니다. 신이 병에 걸린 몸으로 군사를 이끌고 이렇게 나온 것은 비상사태를 살펴 대비코자 함입니다. 이 제갈량 출사표도 그렇지만 이 당대의 거인들의 글을 보면 그래서 좀 뭔가 힘 같은 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중달의 철저함은 이렇게 도성 내부적으로는 완전히 조상을 나쁜 놈으로 몰아가는 것과 동시에 조상 쪽에는 평상시 조상하고 친하게 지냈던 대신들을 잽싸게 또 포섭해서 그를 사신으로 보내 좋은 말로 살살 구슬리는 그런 전략을 또 함께 꾀합니다. 중달의 최대 장점 바로 철저함이죠. 근데 이러한 와중에도 한 가지 변수가 갑자기 생겼는데 중달에게 달라붙은 장제가 중달에게 갑자기 와서 이렇게 보고를 하는 거였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러니까 중달이 무슨 일인가? 라고 묻죠. 이렇게 답합니다. 장제. 꾀주머니 환범 그놈을 놓쳤습니다. 도성을 빠져나가 조상에게 간 듯합니다. 그러니까 환범이란 지략가가 조상에게 붙으면 만만치 않아진다 이거죠. 아직 중달파가 승리한 건 아니니까. 이거 환범으로 말할 것 같으면 이 장제하고 중달한테 붙은 사람하고 사이가 둘이 굉장히 안 좋았던 이에요. 거기에 더해 환범은 이게 그 조의 시절에는 별로 출세를 못했는데 조상 시대가 오면서 출세했던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조상 쪽으로 간 것인데 이 그 양쪽에 붙은 두 사나이 환범 장제 이 둘이 사이가 나빠지게 된 데는 일화가 하나 있습니다. 그 장제가 이제 나중에 태위가 되고 여러 학식 있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이제 뭐 친목 교류 겸 스터디 모임 같은 걸 열었는데 이때 환범이 자기가 편집하고 저술한 책들을 가지고 와서 주변 사람들한테 쫙 자랑스럽게 이제 보여주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때 장제가 이 환범이 지은 책을 거들떠도 안 보고 그냥 무시를 했다고 해요. 환범이 엄청나게 기분이 나쁘죠. 그리고 이제 후일 어떤 사안이 있어 두 사람이 아주 무섭게 언쟁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환범이 한 말이 정사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 환씨 가문 조상들이 아무리 덕이 부족했다곤 하나 어디 장제공 당신 가문만 하겠습니까? 이 당시에 이렇게 집안욕 조상욕까지 했다는 건 뭐 사이가 거의 갈 때까지 갔다는 얘기인데요. 정사에 따르면 이 말이 터진 후 장제와 환범은 서로를 매섭게 노려보며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전에 소개드린 위연 반역 영상에서 위연 양이가 싸울 때 위연이 칼 뽑아들고 양이가 울고 이런 사서의 장면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거의 그 급이죠, 갈등이. 네, 이럼에도 불구하고 중달이 난을 일으키면서 환범에 대해서도 포섭 시도를 하기는 했다고 해요. 근데 환범도 꽤 갈등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환범 아들이 그 조상으로 가서 붙자 엄청 뻔뿌질을 해요. 그래서 넘어가게 됐는데 성문 빠져나가기도 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성문을 몰래 빠져나가는데 거기 수문장이 환범을 막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수문장한테 일가를 했습니다. 아니 이놈이 너 내가 이전에 추천해준 덕에 지금 그 자리에 있는데 지금 이렇게 날 막을 셈이냐? 이렇게 호통을 쳐가지고 성문을 빠져나갑니다. 결국 이렇게 노렸던 환범이 도성 탈출에 성공하는 예상 밖의 일이 일어났지만 상남자 중달은 너토로 숨을 지으며 이렇게 말할 뿐이었다고 합니다. 걱정할 거 없소. 자고로 굼뜬 말은 작은 콩에 연연한다 하지 않았소. 조상은 환범의 지혜를 쓸 수 있는 그릇이 못 돼요. 일사에 의하면 중달이 오히려 아차라고 당황했고
뭐 옆에 장제가 이 말을 했다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얘기도 있는데요. 여튼 중달에 정변 사태를 들은 조상은 그야말로 날벼락 맞은 것 같은 패닉에 빠지게 됩니다. 일단 황제 일행이 야영할 수 있는 채비를 차리고 둔전병 수천 명을 긴급 징발해서 임시로 허둥지둥 군세를 만들 이후에 도성 중달 쪽으로 이제 그 사정을 알아보는 사람을 보내게 됩니다. 뭐 이 시기가 인터넷이나 TV 중계가 있는 시절도 아니니까 단편적으로 정해지는 정보로는 대체 도성 안에서 뭔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이전 왕자의 난 이방원, 그때도 설명드렸지만 천하의 명장 이성계도 훨씬 어린 이방원에게 속수무책으로 당했죠. 사실 적군끼리 딱 대놓고 예고된 싸움을 벌이는 정식 전투하고 이런 내부 정변은 전혀 성격이 다르죠. 아까 성문벽에서 활 쏠까 말까 이런 거 가지고 방어군들 사이에서도 아웅다웅 하는 그런 모습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병력의 양이나 무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철저하게 각자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상태로 승부가 결정이 난다. 진상 파악을 늦지 않은 타이밍에 빨리 하면 이기는 거고 못하면 지는 거다. 근데 이를 저지른 쪽이야 진상을 알지만 당한 쪽에선 정보가 차단돼 있으니 빠른 파악이 안 되죠. 파악이 안 될 때는 유추 능력, 추론력이라도 있어야 하는데 조상은 그게 안 되었다. 이 조상 쪽에서 사정 알아보려고 도성내로 보내는 그 사람들은 그 중달에 세치어에 휘말려서 별 큰일 아니다 라고 조상한테 나중에 돌아가서 보고를 하게 되고 또 중달 본인도 또 잽싸게 퍼서 판 그 조상의 절친 윤대목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을 또 직접 파견을 해요. 그래서 역시 별일 아니다. 관직 정도만 돌려주면 간단히 끝날 일이다. 이 전형적인 거짓 정보를 흘리죠. 그러니까 이기고 싶으면 이걸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상대방이 거짓 정보를 가지도록 조작한다. 근데 이때 이 정보들이 새빨간 거짓말임을 간파하고 진언한 자가 있었으니 바로 꾀주머니 환범이죠. 그는 조상에게 강력하게 탄원합니다. 저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에 속으면 안 됩니다. 동서고금 역사를 보십시오. 이런 일을 일으켜놓고 상대 파당을 멀쩡히 온전시켜준 사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조상은 이렇게 반문합니다. 아니 그럼 환범 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말인가? 우리가 천자를 모시고 있는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허창으로 옮긴 후 거기서 천하의 군사를 불러 모으면 충분히 중달놈에 대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환범의 이야기에 대해 조상이 결단을 못 내리죠. 그러니까 환범이 이번엔 옆에 있던 조상 동생 조희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보시오 조이공 뭐하고 계시오? 당장 형님을 설득하시오. 돌아가는 사태는 불을 보듯 뻔하거늘 경은 대체 그동안 책은 뭐하러 읽으신 게요? 다른 게 아니라 지금 경들 가문이 무너지게 생겼소이다. 지금부터 허창으로 달린다면 내일 저녁이면 도착할 것이고 허창의 무기고에 있는 무기로 무장을 할 수가 있어. 군량이 좀 문제긴 하지만 대산홍의 인장이 제게 있어. 그것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문제요. 한낱 필부조차 이런 일이 벌어지면 길 가던 사람 한 명이라도 인질로 잡고 버틸 일인데 지금 경들이 데리고 있는 사람은 다름 아닌 천자 아니요 천자. 천자를 끼고 영을 내리면 천하 누가 말을 듣지 않겠소이까? 어서 결단을 내리시오. 근데 이 정보라는 게 어리석은 사람은 제대로 된 정보를 알려줘도 제대로 못 골라요. 오판을 해요. 중달이 성문을 폐쇄했기에 도성안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진짜 진실은 무엇인지 조상일파가 지금 알기가 어려운 거잖아요. 정보 차단. 그런 상황에서 도성 내에서 성문을 뚫고 제발로 나온 환범이야말로 사실 제대로 된 정보를 제공해줄 유일한 사람인 거죠. 윤대목이가 들고 온 정보 A, 환범이 들고 온 정보 B, 둘 중 무엇을 믿을 것이냐. 근데 멍청한 사람은 진짜 정보를 줘도 활용을 못해요. 상대적으로 윤대목이는 중달이 보낸 사람 아닙니까? 즉 중달이라는 손을 한번 거친 가공된 정보인 거고 반면에 환범은 자기가 뚫고 나와 그대로 전하는 정보 아닙니까? 더 날 것의 정보. 둘 중에 뭐가 진실인지는 조금만 생각해보면 아는데 근데 어이없게도 조상은 결국 이런 판단을 내립니다. 사마공은 정이 내 권력을 뺏고자 할 뿐 내가 관직을 버리고 사저로 돌아간다면 부유하게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지위는 잃지 않을 것으로 나는 보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환범은 가슴을 치며 이렇게 말을 합니다. 경들에 연루되어 내 일족까지 멸해지게 되었구려. 결국 이에 조상은 대장군 인장을 반납하고 중달에게 항복하고 맙니다.
처음엔 중달은 약속대로 사저로 돌려보내고 환범도 관직에 복귀시켜 주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조상 일파들이 모반을 일으키려 했다는 누명을 뒤집어 씌워 그들을 모조리 참살해버리고 맙니다. 조상, 조의, 조운, 하한, 등량, 정밀, 필괴, 이승, 환범, 장당 모조리 삼족이 멸해지고 말죠. 중달 인생 최후의 대승부였지만 제갈량, 손권 등 일생 동안 싸워온 적수들과는 달리 마지막 적수는 좀 너무 약했죠. 물론 중달이 너무 강했던 것일 수도 있지만 근데 이러한 조상, 중달들의 충돌을 단지 개인 대 개인의 권력 투쟁으로만 볼 것이냐? 그렇게 볼 수 없다라는 관점이 있죠. 즉 이건 이 두 명의 대표 선수가 각각 대변하는 정치 세력 및 그 방향성들을 앞세워서 벌어졌던 충돌이었다. 그럼 대체 조상이 하려고 했던 그 방향성 그건 뭐였느냐? 그냥 먹고 노는 거였느냐? 일단 사서의 기록들을 보면 오로지 그들이 흥청망청했다, 사치했다, 전횡했다 뭐 이런 말들밖에 없지만 이들의 역사 기록을 남기던 시기가 우리들 사는 요즘 시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는 걸 알아야 하죠. 일단 기록을 남기는 사람들이 누군가? 요즘에야 뭐 우리가 다 한글 알고 다 각자 쓰고 읽을 수가 있죠. 하지만 당신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일단 뭐 문맹률이 너무나 어마어마하게 높고 글을 쓰고 읽을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특권층들만 가능했던 일이다. 당연하죠. 그렇게 역사라는 것 역시도 철저히 그 특권층들 관점에서 기록이 될 수밖에 없었다. 사서에 전횡한 인간, 한심한 인간으로 기록되어 남은 동탁, 조상 이런 인물들 진실은 둘 중 하나죠. 정말 천하 모두에게 그런 나쁜 인간이었거나 아니면 글을 쓰고 기록을 남기는 당대 특권층들에게만 나쁜 사람이었거나 뭐 둘 다 좀 섞일 수도 있어요. 물론 천하 만민에게도 나빴지만 당대 기록층들에게 특별히 더 나빴다. 뭐 이럴 수도 있긴 있겠죠. 근데 당대 역사를 기록하던 사람이 대부분 청래 호족들이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조상의 선조이기도 한 조조를 천 몇백 년 동안 나쁜 놈이라고 알고 있었죠. 조조에 대한 재평가는 엄청난 세월이 흐른 후 20세기 중후반부에 접어들어서야 이루어지기 시작했으니까요. 그럼 조조는 왜 천여 년 동안 나쁜 놈으로 되었어야 했을까? 정말 조조는 나쁜 놈이었나? 중달의 조상 탄핵문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백관의 요직에 모두 자기와 친한 자들만 앉혔다. 뭐 그들의 세력이 점점 굳어져 가고 있다. 뭐 이런 내용이 있죠. 또 조상이 전임 조의 황제 시절 출세하지 못했던 인물들을 상당히 많이 등용했다. 이런 기록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이제 말 그대로 조상이 자기 친한 사람들 요직에 앉혀서 그들만 다 해 먹으려고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일종의 개혁을 위한 정치 세력 교체를 시도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죠. 사적 전횡, 개혁을 위한 세력 교체.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맞는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시 조상이 기용했던 인물이 어땠나를 보면 되겠죠. 능력은 쥐뿔도 없는데 높은 자리에 어거지로 앉혀서 헤쳐먹기만 했다. 이러면 1번이고 능력이 있었다. 정무를 잘 봤다. 이러면 2번일 개연성도 상당히 큰 거죠. 아까 조상의 신복 중 하나 중달이 아픈지 안 아픈지 살펴보러 갔던 이승 이 사람에 대해 위략에 이런 기록이 있어요. 이승은 여러 번 승진하여 태수, 윤에 임명되었다. 이승이 관원으로 봉직할 때 일찍이 직무에 늘 적합하다는 평을 받았었다. 일 잘했다는 거죠. 또 조상 일파 중 한 명이었던 하후현 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하후현이 누구냐면 소개드린 사마사의 부인 하후휘의 오빠예요. 가게도 보면 아시겠지만 그 조진 아들 조상하고 이게 뭐 친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조상 아빠 조진의 여동생의 자식이 하후현이니까 그런 거죠. 근데 이 조상 일파 하후현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세설 신화에 하후현은 세상에 명성 높은 사람을 많이 알고 있었다. 하후현이 발탁한 무관들은 모두 천하의 준궐이었고 그 인물들 많은 사람들이 각 지방에 배치되어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그들이 법을 바로잡고 제대로 된 교육을 펼쳤기에 지금까지도 그들이 했던 방식을 따르고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물론 세설신화가 민간 소설이긴 합니다만 이런 내용이 남아있다는 거고 특히 또 우리가 그 조상 일파 중 사람 그들 중에 제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 그 하한 있지 않습니까? 정사삼국지 등에 보면 이 인물 역시도 전횡과 사치만 일삼은 간신배의 전형으로 묘사되어 있지만 이에 대해 왜곡이다. 실제로는 그런 인물이 전혀 아니다. 라는 관점이 역시 있어요. 명나라 청나라 교체 시 때의 그 유명한 학자죠.
하한에 대해 그 왕부지란 사람이 이렇게 평을 해놓은 게 있습니다. 사서에서는 하한이 권력의 빌부터 전횡했기에 그의 줄을 잡은 사람은 출세했고 거스른 사람은 파직됐다고 한다. 부하 등은 하한이 겉으론 깨끗한 척하나 속으론 간사하다고 했는데 다만 이들은 모두 사마씨 정권의 파당으로 오히려 이는 진짜 간악한 사람들이 정직한 사람을 욕하며 오명을 씌우는 것의 전형적 사례라 볼 수 있다. 하한이 타파보를 배제한 것은 오직 위나라의 황가인 조씨 가문 사람들을 깊이 배양하고자 그런 것이다. 노육과 부하는 자신의 관직과 녹봉에만 관심 있고 생각하는 것이 오직 자신의 자손뿐인데 어찌 사직의 신하라고 할 수 있겠는가? 하한을 욕하는 이들은 나라가 아닌 오직 자기네들의 출세와 부, 축적에만 관심이 있는 자들이었으니 그들의 비판을 어찌 옳다고 할 것이란 말인가? 만일 조상이 하한의 말을 듣지 않고 계속 사마이를 아버지처럼 모시며 대항하지 않았다면 비록 그 자신은 개인적 부와 목숨을 부지할 수는 있었겠지만 그러면 그는 한나라를 들어먹은 역적 왕망을 떠받든 유음과 다를 바가 없는 인간이 되는 것이다. 조상이 이미 황가의 신분으로 탁고 고명을 받으니 하한, 필괴, 등량, 이승 등의 사람이 그와 함께 하지 않았다면 누가 조상과 함께 일할 수 있었겠는가? 이미 조씨 황가 세력들이 조비 시절부터 시기당에 힘이 없는 상황이요 조위의 존망은 오직 하한에게 달려있던 것이었다. 여기서 하한을 비난하는 건 문천상이 몽고에게 왜 항복하지 않았냐고 비난하는 것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이 문천상은 몽고 제국에 맞섰던 그 남송의 유명한 충신이죠. 계속 이렇게 말합니다. 정사 삼국지는 사마씨 진나라 때 쓰여졌으니 사마씨 책이나 다름이 없다. 후대 사람들은 이 책으로 인해 충심 있는 일을 역으로 비난하고 다만 개인적 출세를 위해 노력한 사람들을 훌륭하다 칭하고 있으니 이 어찌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는 일이 아니겠는가. 그러니까 하한과 조상은 무너져가는 조씨 황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기 위해 사마중다라고 맞섰던 사람일 뿐 개인 영달을 추구했던 세력이 아니며 다만 정사 삼국지가 사마씨 나라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중달이 권력을 잡은 고평릉 사변을 철저히 미화, 정당화하기 위해 매도당한 것일 뿐이다. 이런 관점이죠. 근데 이에 대해서는 또 반론이 당연히 있는 게 삼국지 저자 진수라는 사람이 그렇게 불공정하기만 한 기술자는 아니었는데 예를 들어 중달의 라이벌인 제갈량도 굉장히 좋게 기술하고 있는 등 나름 객관적 자세를 견지하려고 하지 않았냐. 조상 하한을 일방적으로 그가 매도했다 라고 보기만도 좀 그렇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죠. 근데 또 이에 대한 역반론도 존재를 해요. 조상 하한 등에 대한 그 정사삼국지의 매도는 단지 사마씨 정권의 입맛 맞추기였다기보단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라면 약간 이제 강제로 그렇게 기술을 하도록 강요당했다 뭐 이런 뉘앙스잖아요. 이 얘기는 사마씨들한테. 근데 그게 아니다. 그게 아니고 자발적으로 왜곡했다. 왜 왜곡했냐? 당대 사회 주류이던 청류 호족들의 비위를 이 조상, 하한 등이 심각하게 거슬렀기 때문에 스스로 그렇게 한 것이다. 그럼 대체 뭘 구체적으로 거슬렸냐? 그건 바로 조조가 시도했던 기존 청류사회 카르텔에 대한 도전. 뭡니까? 바로 유죄시거. 능력으로 사람 뽑아 쓰겠다. 가문, 혈통, 족보빨이 아닌 개인 능력 중심 사람 시대를 열겠다. 조상이 추구했던 게 바로 이 조조의 유명을 부활시키는 유죄시거였기 때문에 이에 본인들 기득권을 10년간 위협당한 청류들이 그렇게 조상을 맹렬히 나쁜 놈으로 매도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거죠. 한나라 때 청류호족들이 지네들 집안끼리 서로 추천해주는 관직 등용제도 향거리 선제 이게 막판에는 얼마나 막장으로 가기도 했는지 말씀드렸죠. 수재랍시고 천거된 사람이 글도 제대로 못 읽고 효자라고 천거된 이가 부모와 별거하며 청렴결백하다고 선발된 이가 비리를 저지르고 용맹하다는 장수는 닭처럼 겁이 많았다. 이런 얘기가 남아있지 않습니까? 카르텔 추천제의 막장이죠. 환관집 자식이라고 청류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놀림받던 조조가 이 썩은 세상의 카르텔을 부숴보기 위해 과감히 선포했던 유죄시거. 당신네 청류들의 인물 추천이 휘둘리지 않고 능력으로 내가 사람 뽑아 쓰겠다. 하지만 조조도 순옥 등 청류 호족과 적당히 타협하면서 힘을 유지할 수밖에 없어. 끝까지 강력하게 밀어붙이질 못하죠. 근데 이 조상파 라인이었던 하후현이 추천한 사람들이 매우 뛰어났다는 기록, 그리고 막장 기록이 더 많지만 그 와중에도 보이는 이승 같은 인물이 일을 아주 잘했다라는 얘기 등 마치 조조가 잠시 형이라는 가문적 질서를 업고 조비 말고
개인 능력이 우수한 조직을 발탁하려 밀었던 것처럼 조상 역시 개인 능력 중심으로 사람을 뽑아 나라를 운영하려 했던 것이 아니냐. 이 하한 같은 경우도 후대에 많은 영향을 끼친 아주 도드라진 학자였지요. 학문적 능력이 우수하다 이건 혈통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어디까지나 후천적 개인 노력으로 달성되는 부분인데 가문빨과 추천제로 날로 먹으려 했던 청류들에겐 이들의 대두가 자신들의 기득권에 정명 도전하는 엄청난 위협으로 받아들여졌던 것이고 그래서 그렇게 저주에 가까운 매도의 역사 기록을 자청해서 스스로 남긴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럼 조조나 조상은 이런 당대 기득권들에 대한 저항을 왜 하려고 한 거냐. 일단 나라 전체 부가 한정돼 있으니까 중간에 청류들이 딱 관직으로 장악하고 황제가 모든 일을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나눠줄 수밖에 없는데 근데 애초에 청류라는 게 경제 기득권을 차지한 땅 부자, 대지주들인데 이 양반들에게 정치 권력까지 줘버리면 그거 이용해서 자신의 부를 더 거대하게 확장하는 쪽으로 활용을 안 하겠느냐는 거죠. 그러면 당연히 나라 전체의 돈은 한정되어 있으니 중간에 많이 멋대로 해 먹으면 할수록 황제에게 돌아가야 할 몫이 줄어들 것이고 물론 그래도 황제 개인 정도의 호화사치하면서 먹고 살 수는 있죠. 다만 그렇게 되면 문제가 국가의 힘이 약해지죠. 강력한 군대를 양성할 돈 등등이 부족해지는 거니까. 이전에 한문제도 그렇고 모든 정복군주들은 강력한 왕권을 내부적으로 우선 확립한 후에 외부로 힘을 뻗쳐나갈 수가 있었죠. 그랬던 건 그런 원정을 뒷받침할 경제력이 있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중앙집권 강화라는 건 사실은 중앙의 경제력 강화. 그 얘기예요. 뭐 이런 이기적 차원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는 집안빨로 정치 권력까지 가져가는 게 아니라 능력으로 사람이 요직이 않는 시스템이 되면 당연히 그게 더 정의롭지 않겠습니까? 백성들에게도 좋고 그 당대 그 시대의 학문이라는 게 뭡니까? 요즘처럼 딸딸 암기만 하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유가 도가 다 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야 인간과 세상을 더 올바른 방향으로 이끌 것인가, 즉 백성들을 어떻게 해야 더 덜 고통스럽게 행복하게 해줄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그 고민 아닙니까? 따라서 집안빨이 아니라 당대 학문에 충실한 사람을 뽑는다는 건 당연히 백성을 더 위하는 길이기도 했죠. 하지만 조상의 이런 움직임은 중간 층들의 그 기득권에 철저히 반하는 것이었기에 용납할 수가 없었다. 그래서 바로 중달이 기존 기득권층의 대표주자로 나서 조상에 대한 반격을 가해준 것이다. 혹은 뭐 순서가 반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개인적 라이벌 조상을 처단하고 나서 이 조상을 안 잊고 했던 청류 기득권들과 손을 잡은 것, 뭐 그런 순서 개념일 수도 있고, 마치 뭐 비슷한 얘기죠 거의. 근데 결국 이 관점으로 보면 중달이 부순 건 조상이 아닌 거죠. 그럼 뭐냐? 중달이 진짜 무너뜨린 건 조상이 아니라 조조의 꿈, 바로 혈통, 가문의 카르텔로 돌아가는 세상을 능력 있는 사람들의 세상으로 만들고자 했던 바로 그 조조의 꿈, 그걸 끝내 무너뜨린 것이다 중달은 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이 관점에 따르면. 이렇게 보면 중달이라는 사람은 제갈량의 꿈도 막았고 조조의 꿈도 끝내 부수었고 겸사겸사 손권의 북진도 공손원의 야망도 철저히 짓밟았으니 타인의 꿈을 짓밟으며 살아온 삶이다 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중달이 직접 부른 노래, 만리를 깨끗이 하고 온 세상을 통일한 뒤에 일개 노부로 돌아와 무양에서 내 삶의 죗값을 기다리겠노라. 중달이 말한 그 죗값은 중달의 그 먼 훗날 자손들이 아주 제대로 치르죠. 중달 후손들이 만든 나라가 진나라, 진나라가 처음엔 서진이었다가 타민족 국가에게 패퇴해서 강남으로 쫓겨가죠. 그게 동진. 동진도 결국 나중에 망하는데 원래 그 이전에는 그 망한 나라, 그 이전 때 황제 시족에 대해서 그래도 어느 정도는 살려주고 먹고 살게 해주고 이렇게 해주는 게 일종의 분문륜이었거든요. 그래서 조비도 한나라 마지막 황제를 그래도 살려주고 먹고 살게 해줬잖아요. 근데 이 불문율이 깨진 게 바로 이 동진이 망할 때부터입니다. 이 동진을 멸망시킨 사람이 유유라는 사람인데 그 유송의 건국자죠. 마지막 사마씨 황제가 공제, 사마덕문에게 선양받은 후 이 사마덕문뿐만 아니라 사마씨 일족 전체를 아주 처참하게 몰살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 사마씨가 많이 없다고 하는 게 이때 하도 사마씨를 너무 씨를 말려버려서 이렇게 된 거다라는 얘기조차 있어요. 하지만 이게 무조건 뭐 중달이 엇보냐. 중달 역시도 일단 자신이 살고 봐야 했을 테니까 뭐 자갈량하고 싸우고 싶어 싸웠겠냐. 입장이 그러니까 그랬던 거지. 조상 공선은 다 마찬가지 아니냐. 모르겠습니다. 자기 입장에 충실했던 것일 뿐이어도 그것이 희대의 악이 될 수 있는 것인가 판단 내리기 어려운 문제죠.
결국 중달은 인생 최후의 승부마저 역시나 이렇게 승리로 장식하고 2년 뒤 생을 마감합니다. 그의 유지는 무서운 아들 사마사가 계속 이어나가죠. 애초에 중달의 인물 자체가 S급 가문 사람은 아니었어요. S 아래 한 A 정도, B랑 S에 끼인 A 정도. 말씀드린 그 부분은 있지만 분명 중달이라는 인물이 최고의 자리에 오르게 된 것은 제1의 원인, 그건 역시나 그 본인의 빼어난 능력이었습니다. 가문빨이 아니라. 너무나 늦은 출사, 그럼에도 시작부터 조조한테 찍혀서 출사하기 어려운 상황. 그러나 안 내부의 정치에선 철저히 몸을 낮추고 겸손을 가장하며 허나 대외적으로 일을 할 땐 누구보다 호방하고 호쾌하게 적들을 제압해 나갔죠. 어떻게 보면 인간이 갖추어야 할 양면적 모습을 시의적절하게 구현한 중용적 인간이었다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지만 사마이가 결국 세운 거나 마찬가지가 된 후일의 진나라는 삼국을 통일하지만 얼마 안 가 그네들이 이민족이라고 불렸던 세력의 홀라당 패에서 그 중앙을 내주고 쫓겨나고 맙니다. 소위 중국사 최대의 대혼란기라는 516국 시대를 열어젖힌 것이 바로 사마씨의 진나라이죠. 애초에 한나라가 그렇게 말기에 몰락한 것도 황건적이라는 이름의 거대한 고통스러워하는 민중 대봉기가 일어난 것도 황제도 엉망되고 이 중간층은 중간층대로 이기적으로 자기 이성만 채우고 그래서 이제 모순이 터진 건데 그럼 다음에 들어서는 나라는 이 모순을 좀 해결하는 나라가 되었어야 하잖아요. 그걸 깔짝깔짝 시도하던 위나라는 중달을 위시한 구기득권 세력들에게 되려 매갈이 없이 잡아먹혀 버리고 이후 들어선 진나라는 오히려 한나라 시대의 모순이 더 극단적인 형태로 확대 재생산되는 나라가 되어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엄청난 대혼란의 시기가 왔다. 근데 이거는 그 한나라 진나라 그쪽 관점인 거고 516국 시대가 대혼란 시기입니까? 그건 대체 누구 관점에서의 대혼란인 거죠? 한진 그쪽 관점이죠. 정작 자신들의 강력한 세력을 형성한 그들에게 이민족이라고 불리웠던 나라들 그 백성들은 한나라 씨를 멸망당한 고조선 저항하다가 비참하게 세상을 떠난 남월의 증자매 등등 위초고 삼국공이 그네들이 사서에 끊임없이 기록되는 건 이민족들의 반란과 그에 대한 토벌 내용인데 사실 이걸 반란이라고 표현하는 것도 웃긴 거거든요. 이건 마치 19세기 제국주의 열강들의 식민 지배에 대해 해당 나라 사람들이 저항했던 걸 반란이라고 묘사하는 것과 크게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식의 관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정사삼국지에 보면 위나라에 맞선 고구려에 대해서도 반란했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위나라 고구려 싸움이 무슨 반란이에요? 국가 대 국가의 싸움이지. 기존 한나라 말기 사회체제의 모순을 전혀 개혁하거나 극복하지 못하고 그 모순의 주인공들의 힘만 더 극대화되는 국가체제가 되었던 사마씨의 진나라.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막장 사회국가를 만들어 주었기에 주변 타민족 국가들은 제대로 숨을 쉬고 경우에 따라서는 전성기를 맞이하게 될 수도 있었던 거죠. 우리 고구려의 전성기 광개토 대왕 시절, 백제 전성기 근초고왕 시절 전부 이 사마씨 진나라가 초래한 5호 16국 시대 안에서 찾아왔던 전성기 아닙니까? 오히려 사마씨가 아니라 진짜 기존 한나라의 모순을 제대로 극복한 나라가 들어섰다면 주변국들의 전성기는 찾아오지 못했을 수 있어요. 간단하게 그 조씨 위나라 시절만 해도 오환, 선비 이런 데들 대부분 힘으로 때려잡았거든요. 고구려만 해도 사실 위나라 관국왕한테 상당히 큰 패배를 겪기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조씨 위나라가 망하고 나서 이후에 고구려의 전성기가 슬슬 도래하기 시작하지요. 이렇듯 오히려 주변 이웃들에겐 조씨를 몰락시킨 사마씨 진나라가 굉장히 고마운 존재였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마이를 좋아한다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죠. 원래는 아들 사마사, 사마소 그리고 팔왕의 난까지 쭉 갈까 생각도 해봤는데 이 사마이 시리즈가 너무 길어져서 또 마냥 삼국지만 할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일단 사마이 시리즈는 여기까지 하고요. 이 긴 시리즈 그리고 이 긴 영상을 끝까지 봐주신 여러분들께 정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번 사마이 시리즈 하면서 채널 전체의 조회수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걸 수도 있습니다. 남들은 5분 간단 정리, 10분 만에 다 보여드립니다. 10분 정리 끝. 이렇게 하는 내용을 전 도합하면 이게 몇 시간을 한 겁니까? 요즘 같은 바쁜 세상에 너 같은 놈 영상을 누가 보냐? 이런 비난도 많이 받고 있습니다. 특히 사마이 시리즈면 사마이만 하지 왜 조의 견이 공소년 같은 사람 얘기를 그렇게 장황하게 하냐? 이런 말씀도 들었는데요. 저는 그래요. 일단 사람이 역사적으로 누굴 봐도 자기 혼자서 영웅되는 사람 없고 또 역시 자기 혼자서 악당되는 사람도 없습니다. 상당히 많은 게 주변인들과의 관계성으로 형성이 되는 거거든요. 우린 제갈량 북보를 이야기할 때 위대한 생상의 전략과 의지만을 오로지 논하지만
실상은 해발 2000m 진령 산맥을 모구 유마 손으로 끌면서 올라 비를 맞으며 굴량을 날라야 했던 수많은 백성들의 노고가 없었으면 그게 가능하지 않았겠죠. 제갈량이 이룬 모든 일은 단 하나도 제갈량 혼자서 이룬 일은 없었습니다. 사마이도 마찬가지죠. 사마씨가 일궈낸 막장국가 역시 사마씨들 그 하나의 세력 때문에 그렇게 된 건 아니에요. 당대 기득권들의 이기주의, 그들을 쳐내려고 했던 개혁 세력을 되려 쳐내고 정권을 잡은 사마씨가 거기에 칼을 대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라고 볼 수 있죠. 우리 개인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에 혼자 똑똑해지는 아이, 혼자 성공한 사람, 혼자 훌륭해지는 인간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고평론 사병 같은 경우도 그렇죠. 장제, 환범, 성문의 경비대장 그 수많은 사람들이 얽히고 설켜서 만들어낸 일 아닙니까? 오직 중달이다 한 게 아니라. 근데 우린 매사를 볼 때 오직 주인공 단 한 명에게만 집중하는 습관이 들어있죠. 성공한 기업이다. 그걸 봐도 오직 CEO 한 명에게만 모든 스포트라이트를 비춰주는 걸 늘상 당연하게만 받아들여요. 전 인간이 혼자 이루는 건 아무것도 없다는 걸 알기에 테마를 다룰 때 늘 주변 인물도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이 바쁜 세상에 뭔 쓰잘데기 없는 얘기는 하고 있어 이러실 분이 많음은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 스피드 시대에 안 맞는 매우 뒤떨어진 BJ임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육을 서당에서 시키는 분 없죠. 다 학교나 학원 가는데 서당이 필요가 없죠. 지금 시대는. 그렇다 해도 이 나라에 서당이 하나쯤은 있는 것도 괜찮지 않습니까? 이 바쁜 시대에 빨리빨리 1분 1초도 아껴서 대학 보내기 위한 것만 해야 된다라고 하지만 세워라 내워라 하면서 느긋하게 공자월 맹자월 해주는 훈장 선생님이 한 명 정도 있는 것도 그리 나쁘지 않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만드는 저보다 이 터무니없이 긴 영상과 시리즈를 봐주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실은 더 존경스러운 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스피드 시대에 저같이 시대에 뒤떨어진 BJ 영상을 끝까지 봐주시는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합니다.